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내고 있는 40대입니다. 이토록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태함의 끝이었던 남편과 시댁 것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네요. 나태 지옥에 빠져 자신의 삶을 지옥 구렁텅이까지 밀고 들어간 그 멍청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친정, 시댁, 어느 집안의 사정이 더 여의치 않은지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고만고만한 집안의 장녀와 차남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보니 양갓집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는커녕 그저 손만 벌리지 않고 살면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와중에도 시모는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키곤 했는데요. 본인이 호되게 당해서 시집살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걸 저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집살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저렇게까지 모질게 대할 수가 있나? 내가 이딴 꼴이나 당하려고 결혼한 것인가?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등등의 생각이 절로 날 만큼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요. 시모의 시집살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중 단연코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레파토리는 바로 임신이었네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인 그 당시에 시모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임신은 언제냐며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너희는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니? 네? 어머님,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임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정은 사정이고 임신은 임신이지. 넌 매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핑계를 대더라. 나 봐라. 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 한 번에 2명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지 않았니? 낳기만 낳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커. 그건 옛날 말이고요. 요즘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저희도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 꾸역꾸역 임신하고 출산하면 저희나 그 태어날 애나 행복할까요? 저희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있을 때 아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임신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낳기만 낳으면 다 알아서 큰다니까.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말하라 말라 명령질이야? 넌 그냥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하여튼 난 너 볼 때마다 다시 상기시켜 줄 테니 각오하고 있어. 내가 방금 네 말이 괘씸해서라도 임신할 때까지 닥달해버릴 것이야. 네, 시모는 어려운 형편에도 쌍둥이를 키워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칠 지경이었네요. 게다가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기 십상이었고요.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말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정말이지 대화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 아세요? 싸움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돼야 싸움을 하죠. 결국 그냥 대화하는 것은 포기해버렸고 시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무시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처음엔 본인의 말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던 시모도 일관적으로 계속 무시해버리니 어느 순간부턴 포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제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퇴근 시간에 신우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뜸 한다는 말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나 회사 그만뒀어. 앞뒤 설명도 없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왜 이렇게도 당당한가 싶었네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도 문을 닫게 되어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다니던 시기라 더욱 막막하더라고요. 뭐? 회사를 그만둬?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직할 만한 곳이라도 있어?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거야? 너 누나 가게 인수해서 장사할 거야. 신우이가 갑자기 왜 저희 집에 왔나 했더니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신우이의 가게는 만년 적자만 나는 가게로 그렇지 않아도 없는 시댁 살림을 더 힘들게만 하는 가장 큰 구멍이었습니다. 그런 신우이의 가게를 인수한다니 기가 막혔어요. 굳이 묻지 않고 듣지 않아도 뻔하게 알 수 있는 내막이었죠. 평소에도 게으르고 귀가 얇은 남편에게 신우이가 온갖 달콤한 말로 홀려댔다는 것을요. 평소에도 농담처럼 가게 인수하고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건 어떠냐고 말하더니 그것이 결코 농담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고 그렇게나 단호하게 나오자 신우이가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옳게도 지금 취업 안 돼서 면접만 보고 다니고 내 동생도 회사 그만둬버려서 몰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어차피 두 사람한텐 내 가게 인수하는 것밖엔 답이 없어. 형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파리만 날리는 그 식당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한테 떠넘길 수가 있어요? 옳게야말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게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내가 신경 쓸 땐 그래도 손님 좀 있었다고. 손님이 있긴 뭐가 있어요? 하루 매출 10만 원 넘긴 적 몇 번 없잖아요. 하여튼 전 싫어요. 당신도 헛바람 들지 말고 회사나 알아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고 남편은 저를 잡아 끌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미 늦었어. 돈 다 입금했어. 뭐?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퇴직금 받은 거랑 대출까지 해서 인수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취업 준비 그만하고 나랑 같이 가게에서 일해. 그러면 되잖아. 들어보니 남편은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꽤 큰 금액의 대출까지 받아 신우이에게 줘버렸더군요. 인수 금액도 적당한 가격이 전혀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처음에 인수했던 그 가격 그대로 받아 챙겼더라고요. 이건 사기잖아요. 그 상가 가격 완전 헐값된 거 다 아는데 가족끼리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기는 무슨 사기야. 상가 인수할 때는 권리금이 필수인 거 몰라? 내가 가족이라 권리금도 안 받아서 내 손해가 얼마나 큰 줄이나 알아? 올케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가게 인수하고 싶어서 다들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넘기세요. 괜히 저희한테 그 짐덩어리 넘기지 마시고요. 뭐? 짐덩어리? 올케, 말 다 했어? 아무리 올케가 화가 났다지만 손윗사람한테 너무 버릇없이 말하는 거 아니야? 손윗사람 대접받고 싶었으면 이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같이 망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동생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당신도 그래. 이런 짓을 벌일 때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야지. 사고는 다 쳐놓고 수습은 나한테 하라 이거야? 당신같이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한다고 그래. 장사가 그렇게 쉬운 일인 것 같아? 당신 누나 있는 돈 없는 돈 다 거덜내는 거 보면서도 그 가게가 욕심이 났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정말. 화는 다시 남편에게 옮겨갔고 신우이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던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하려 애쓰더군요. 여보,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 회사 다닐 때야 내 회사가 아니니까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다 귀찮았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가게는 내 가게잖아. 가게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건데 내가 설마 회사 다닐 때처럼 게으르게 굴겠어? 나 진짜 열심히 살 수 있어. 당신보다 내가 더 가게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당신도 좋게 좀 생각해줘. 이미 돈도 다 넣었다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 이젠 못 물러.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남편의 말이 맞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돈은 다 줘버렸고 다시 되팔자고 하니 손해가 너무 심한 상황. 어떻게 해서든 가게를 잘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형님 가세요. 한동안 형님 안 보고 싶으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뭐? 지금 연이라도 끊고 살자 이거야? 지금 생각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그게 되겠어요? 그냥 한동안은 좀 보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형님도 양심이 있다면 한동안 제 얼굴 보는 게 좀 미안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장 돌아가 주세요. 뻔뻔한 시누이의 등을 떠밀어 집에서 내쫓았고 남편에게 다신 이딴 짓을 벌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후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뼈를 깎아내서라도 잘해보기로요. 그렇게 다짐하고 또 했는데 막상 가게를 가보니 상상 이상으로 더 참혹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었던 가게인데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사람을 따로 쓸 형편은 되지도 않았고 보름을 밤낮 없이 청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을 벽지도 새로 바르고 테이블도 새로 바꾸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해 가게를 새롭게 단장했죠. 기존의 갈비집이었던 가게는 백반집이 되었고 저렴하지만 푸짐한 먹거리로 무장한 가게로 새롭게 태어났죠. 처음엔 기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감사한 발길이 이어지자 동네 분들도 한 분, 두 분 오시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지키고자 매일같이 각종 시장을 오가며 질 좋은 식단을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식당은 금세 자리를 잡았고 어느새 대기 인원까지 보유한 가게가 되었죠. 이렇게 전 가게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며 약속을 했던 남편은 3개월도 되지 않아 또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턴 시장도 저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제일 바쁜 점심시간에도 남편은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 아예 돌아오지 않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전화 한 통하고 오겠다는 사람이 하도 오지 않아 가게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집으로 가봤더니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해? 전화 받으러 간다더니 당신은 통화를 컴퓨터로 해? 여보, 그게 아니라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퀘스트라 빨리 접속하라고 해서 말이야. 이것만 같이 하고 나가려고 했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가게는 내팽개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 열심히 한다며?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며? 어떻게 당신은 변하지가 않아? 이런 핀잔을 듣고서야 남편은 하던 게임을 끄고 반성하는 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곤 그저 제 말을 듣고만 있더군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게 뭐야? 당신 찾는다고 가게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나왔어.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냔 말이야. 한참 쓴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사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사람 대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요리를 잘해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를 하자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나 다시 취업 자리 알아보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회사 생활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 한심했네요. 회사 생활을 할 땐 남의 비위 맞추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니 사장님이 되고 나니 모든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발 빼는 모습이 말이에요. 원래도 책임감도 없고 게으른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단 걸 알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집에서 마냥 놀겠다고 하지 않는 것 정도였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취업에 대한 의지가 그 순간이나마 있다는 게 굳이 꼽으라면 다행이었죠. 그러면 취업 자리나 빨리 알아봐. 알아보면서 마냥 놀지만 말고 가게도 나와서 잠깐이라도 일도 돕고 말이야. 우리 엄마도 힘든데 언제까지 엄마 손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이 취업이라도 해야 우리도 직원이라도 뽑지. 알겠어. 내가 빨리 취업하도록 해볼게. 남편은 또 대답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집안과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와중에 남편은 취업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처음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턴 포기를 했는지 면접 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는 것도 아니었고, 낮엔 잠만 자는 것인지 밤만 되면 시끄럽게 굴어 하루가 멀다고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안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라면을 끓여 먹어. 배고파서 그러지. 이것만 먹고 잘 거니까 먼저 자.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 그러게, 내가 아까 밥 먹으라고 했잖아. 그땐 먹지도 않더니 이게 뭐야?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만 좀 해라.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 것도 아니고 고작 라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끓여 먹냐? 누가 먹지 말래? 이 꼭두 새벽에 시끄럽게 먹지 말고 저녁 먹을 때 먹든지 낮에 먹든지 하란 말이야. 그리고 당신 요새 뭐 하길래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시끄럽게 굴어? 보니까 해 뜨면 자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취업은 언제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쉽게 취업이 되는 줄 알아? 나도 취업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걸 어쩌란 거야. 취업이 안 되면 가게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낮에는 자고 밤에는 사람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굴고. 이럴 거면 취업하지 말고 다시 가게 나와. 나와서 뭐라도 하라고. 그만 좀 해, 제발. 안 먹을게. 안 먹고 밤에 조용히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숨 막혀. 나도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사람 좀 그만 잡아. 남편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라면 냄비를 싱크대에 던져버리더니 자리를 피해버리더군요. 하고 싶은 말이야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더는 따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생활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일손이 부족한 가게와 나태한 남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개업했을 때도 오지 않던 시모와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파리만 날리던 전과는 달리 손님으로 꽉 찬 가게 안을 둘러보는 두 사람에게서 군침 흘리는 소리가 제가 일하던 주방까지도 다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신경도 쓰지 않고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었고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두 사람을 찾으니 언제 돌아간 것인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늦은 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놈까지 둘러앉아 작당 모의를 하고 있더군요.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것 맞습니다. 가게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올케, 오늘 보니까 그 식당 올케가 감당하긴 버거워 보이던데 다시 나한테 넘겨라. 그래, 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그러지 말고 네 시누이한테 다시 가게 넘기거라. 어차피 그 가게 네 시누이 가게였지 않니? 당신 계속 힘들다고 했잖아. 엄마랑 누나가 지금 가게 넘기면 권리금 1,000만 원도 챙겨준대. 완전 이득이잖아. 이참에 당신도 가게 넘겨버려.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양심이 없을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어 욕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긴 남편 놈도 저 지경인데 누구한테 뭘 바라겠어요? 제 가게는 제가 지켜야죠. 웬일로 가게까지 왔나 했더니 이런 말이나 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냥 우리는 올케 얼굴도 볼 겸 해서 갔는데 올케가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바쁜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지. 그래도 오랜만에 보러 온 건데 그냥 가기도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말이야. 그렇게 힘들어 보이면 테이블이나 한번 닦아주고 가기라도 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와서 가게 넘길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게에 괜한 군침 흘리지 마세요. 개판 5분 전인 가게 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000만 원 더 줄 테니 다시 내놔라. 그러면 제가 넙죽 넘길 줄 알았나 본데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시누이는 일단 제 길을 꺾어놓고 시작해야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제 말투를 트집 잡으며 친정까지 들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저번부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한텐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도 있는데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올케는 친정에서 가정교육도 안 받고 시집 왔어? 아니면 올케네 친정에선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라고 가르쳤어? 그러는 형님은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형님은 지금 가정교육은커녕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굴고 있다는 거나 아세요? 신우이는 이 말에 얼굴을 붉히며 물러났고 이번엔 시모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이게 요즘 별말 안 했더니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나 때는 시댁에서 하라고 하면 군소리 하지 않고 다 했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가풍에 따라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돈 1,000만 원 더 얹어준다고 할 때 그 가게 내놓거라. 가풍이요? 남들이 들으면 재벌집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알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그렇게 살 생각 없어요. 살면서 도움 한 번 준 적도 없으면서 골칫거리일 땐 버리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내놓으라는 그딴 가풍 이어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사람한테 헛소리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너 지금 헛소리라고 했어? 이게 진짜 버릇없이 너 정말 나한테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어머님, 저 이때까지 어머님 무서워서 참았던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통하니 그냥 대꾸를 안 한 것뿐이라고요.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어머님 괴롭히고 무슨 수를 쓰든 못 살게 굴 거라고요. 아들, 이 물건 좀 봐라. 이것이 이제 돈 좀 번다고 날 협박까지 한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니? 시모는 평소와는 달리 제가 강하게 맞서고 나서자 남편에게 상황을 떠넘겨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모가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이자 남편은 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죠. 당신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두 사람 다 당신보다 손윗사람이자 내 가족이란 거 잊었어? 당신이야말로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가게 일궈나갔는지 다 잊었어? 얼마나 생각이 모자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동참을 하고 있어. 정신 좀 차려. 당신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님이랑 형님이 아니라 나라고 나. 이제 당신 가족은 나라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더 준다고 하잖아. 그 1,000만 원 받아내고 당신은 다른 곳에 다시 차리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그냥 돈 더 준다고 할 때 조용히 물러나. 그래, 우리가 1,000만 원 더 준다니까. 옳게,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 먹어라, 응? 다 옳게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가게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오래 하면 몸에 골병만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돈 더 준다고 할 때 그냥 넘겨.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 더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시모와 시누이를 차례로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언성까지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랑 누나를 내쫓아? 당신 집만 돼? 내 집도 돼. 그리고 이 집 월세 지금 내가 내거든? 월세 한 푼 안 내는 당신은 그 입 좀 다물지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돈 좀 번다고 생색내냐? 생색내는 김에 한마디 더 보태자면 당신이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잖아? 그러면 당신도 내쫓아 버릴 테니 더는 입도 떼지 마. 알겠어?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는 건 또 싫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포기했는지 다신 가게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고 가게엔 일하는 직원을 2명이나 뽑게 되었어요. 두 사람 다 주인 같은 마인드로 가게를 위해 일해주었고 그 덕에
여유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 이때껏 보이지 않던 남편의 행동이 보이더라고요. 면접을 핑계 삼아 때깔 좋게 외출은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카드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었어요. 당신 뭐 하고 다니길래 카드값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나 몰래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 딴 살림은 무슨?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취업자리 부탁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리 백수라도 부탁하는 입장에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당신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기다려. 진짜지? 이번엔 헛돈만 쓰고 다닌 거 아닌 거지? 그래. 조금만 좀 기다려봐. 그렇게 도대체 뭘 하고 다니나 의심만 가득하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카드 이용 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텔을 다닌 내역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꽤 자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게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고요. 면접을 제 돈 들여 그런 곳에서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백수가 그런 곳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바람이었네요. 남편놈은 생활력이 없는 것도 모자라 제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호의호식까지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곧 전셋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며 거기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던 제 꿈은 산산조각 났죠. 순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말이에요. 이딴 인간도 남편이라고 안 버리고 꾸역꾸역 데리고 살아줬더니 결국 이런 꼴까지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혼은 물론이었고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지난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우선 시모와 시누이를 문을 닫은 가게로 불렀어요. 가게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 그 늦은 밤에도 불이 나게 가게로 왔더라고요. 옳게, 우리 왔어. 가게 일로 상의할 게 있다니 그게 도대체 뭐야? 그래, 무슨 일이길래 이 야밤에 노인네를 오라가라 한 건지 드러나 보자. 별거 아니면 아주 콩꾸녕 날 줄 알아? 시모의 날선 말들에 그나마 눈치가 빠른 시누이는 다급하게 시모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괜히 기분 상하게 해서 될 일에 재빠뜨리지 말란 뜻이었죠. 시모도 그런 시누이의 신호를 알아차렸는지 입을 꾹 닫은 채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최대한 아쉽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가게요. 형님한테 넘길게요. 직원까지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 꾸려나가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무리라서요. 몸도 힘들기도 하고 마음도 좀 지친 상태예요. 이 말을 들은 시모와 시누이는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시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방방 뛸 태세였죠. 정말? 그래 옳게. 생각 잘했어. 내가 말했잖아. 장사 이게 은근히 힘들다니까. 오래 하면 몸 축나는 건 물론이고 말이야. 그러게, 그때 나한테 넘겼으면 좀 좋았어. 그럼 몸고생, 마음고생도 덜했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000만 원 아니고 3,000만 원 주세요. 여기 오픈하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성한 매출 내역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저희 매출 꾸준히 상승 중이고 3,000만 원이 지금은 커 보이겠지만 계산해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요구하자 시모와 시누이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일을 그르치겠다 싶어서 두 사람을 다그쳤네요. 싫으세요? 싫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정 가게 넘길 생각이고 굳이 형님이 아니라도 이 가게 탐내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사실 5,000만 원까지 준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형님 생각해서 싫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금액이면 그냥 안 넘겨받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전 오히려 더 좋긴 하거든요. 더 큰 금액이 제 입에서 나오자 시누이보다 시모가 더 안달이나 손을 붙잡고 난리를 부리더군요. 아, 아니야. 우리가 하마. 그 3천만 원 우리가 줄 테니까 그냥 우리한테 넘기거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 돈 2천만 원으로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라니 말이야. 그래, 옳게.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사실 돈이 없어서 대출 좀 알아봐야 하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마련해서 주세요. 저도 지금 많이 지쳐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혼신의 연기력을 선보였고 두 사람은 빨리 돈을 구해오겠다며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하고 가게를 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돈을 마련해왔고 그렇게 가게를 시누이에게 무사히 넘기게 되었죠. 3천만 원의 이득을 챙기고서 말이에요. 돈은 챙겼고 이젠 남편의 차례였어요. 제가 집에서 버티고 있자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던 남편놈을 불러다 앞에 앉혔어요. 왜? 뭐? 할 말 있어? 당신 바람 피우고 있더라? 뭐? 당신 꿈 꿨어? 내가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남편은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며 딱 잡아댔지만 이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증거들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이거 보고도 아니란 말이 나와? 이건 사진이고 이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이래도 아니야? 남편은 증거들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이내 다 체념했단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나 바람났어. 차라리 잘 됐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 속이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 서로한테 남은 감정도 없잖아. 그런데 당신 가게도 넘겼다면서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혼자 잘 살 수나 있겠어? 뭐, 만약에 당신이 나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눈 감아준다고 하면 당신이랑 좀 더 살아줄 의향도 있으니까 원하면 말해.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잘 살아. 이혼도 빨리 해주고 말이야. 일단 이 집에서 먼저 좀 나갈래? 난 누구와 달리 비위가 약해서 역겨운 사람이랑은 한순간도 같이 있질 못해서 말이야. 그래, 나가줄게. 나가주는데 후회하지 마라. 응, 절대 후회 안 할 테니까 조용하고 빨리 나가. 그 후 이혼은 비교적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물론 잘 끝이 났어요. 양쪽에서 위자료를 다 받아냈고 그 덕에 전 남편은 빚쟁이가 돼버렸죠. 그렇게 이혼하고 난 후 전 시댁에 팔아넘긴 가게 바로 건너편에 똑같은 가게를 냈죠. 전 남편과 상간녀는 살림이라도 합쳤는지 전 시누이를 도와 가게 일을 돕고 있더군요. 처음엔 당연하게 전 시댁 가게에 손님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식재료와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저와는 달리 재료비를 아끼느라 식재료는 형편없는 것들만 골라 쓰는 것도 모자라 위생 상태 역시 신경조차 쓰지 않는지 전 시누이의 가게에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그쪽과는 달리 제 가게엔 점점 더 손님들이 늘어났고 제 단골 손님이셨던 분들까지 다시 저희 가게로 찾아오며 빠르게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와 시누이, 전 남편과 상간녀까지 제 가게를 염탐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저를 본 전 시누이는 화를 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상도덕도 없는 짓거리야? 돈 받아 가게 팔아넘기고 이혼까지 했으면 저 멀리 가서 쥐 죽은 듯이 살기나 하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다 가게를 차려서 내 가게를 망하게 해? 난 그냥 그쪽 동생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기억 안 나?
그쪽 동생이 나한테 돈이나 더 얹어받고 다른 곳에서 가게 다시 차리라고 했던 거. 돈 더 받으라고 해서 더 받았고 다른 곳에 가게 차리라고 해서 차렸는데 무슨 문제 있어? 내 동생이 여기에다 가게 차리라고 한 적은 없었잖아. 내가 그런 것까지 전 남편 말을 들어야 해? 어디에 가게를 어떻게 차리든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난동 피우지 말고 얼른 다 데리고 꺼져. 신우이가 말로는 저를 당해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전 남편이 나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봤자 상대가 되진 않았지만요. 당신 진짜 이건 아니지.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에 파리 날리는 거 안 보여? 그 가게에 파리가 날리는 건 청소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그런 거야. 제발 청소 좀 해라. 그래도 음식 파는 가게 꼴이 그게 뭐니? 여기서 봐도 먼지 굴러가는 게 다 보이려고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진짜 파리가 날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손님이 없단 뜻이라고. 여기서 우리 일 망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열어. 당신은 다른 곳 가서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해라. 너희가 음식만 제대로 하면 식당에 손님이 뚝 끊기기야 하겠니? 아무리 내가 자리를 잘 잡아놓으면 뭐래? 재료값 아끼겠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을 만들어내니 그 모양 그 꼴로 망하는 거야. 네가 봤어? 우리가 재료값 아낀다고 그딴 걸로 요리하는 거 네가 봤냐고. 꼭 봐야 알겠니? 그동안 너랑 네 집안 것들이 한 짓거리만 봐도 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추저분하게 염탐질이나 하지 말고 시장이나 가서 재료 연구나 좀 해. 그래, 너 잘났다. 당신은 꼭 이런 식이야. 뭐든 다 아는 척 사람 아래 두고 깔보는 거 말이야. 내가 왜 당신 버린 줄 알아?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버리고 딴 여자랑 사는 거라고. 너는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니? 감히? 넌 누굴 버릴 능력 자체가 안 되는 놈이야. 네 몸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누굴 버릴 주제나 되겠니? 이게 진짜 곱게 말로 했더니 남자 무서운 줄 모르네. 내가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도 너는 겁 안 나.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게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인생도 말아먹고 싶으면 계속 있어. 알겠지? 경찰 이야기를 듣고서야 전 시댁 것들과 상간녀는 뒷걸음질을 치며 돌아가더군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때 상간녀의 표정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절망스러움과 함께 보이는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그 표정 말이에요. 시모의 시누이 시댁살이도 장난이 아닐 텐데 잘 나가는 줄 알고 결혼한 남편까지 그 모양 그 꼴이니 아차 싶었겠죠. 하여튼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업종을 바꿔버리더군요. 한번 망해먹은 고깃집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않더군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점심시간조차 손님 한 테이블 없는 망해가는 가게가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팔겠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더는 제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죠. 그저 그 상황이 통쾌할 뿐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전 시누이는 가게 판 돈도 꽤 까먹은 뒤였고 권리금의 인수금액을 마련한다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전 시댁까지 처분한 걸로 들었어요. 가게가 저 모양 저 꼴이니 모든 게 다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거기에다 상간녀까지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상간녀가 보이지 않는다 싶더니 어느 날은 가게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있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어? 너 같은 불륜녀, 내 아들이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내가 막말을 해? 내 아들이 생활력이 없어? 내 딸이 돈도 안 주고 부려먹었다고? 어디 멀쩡한 사람 모함하고 난리야? 이거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 지금 행동만 해도 위자료 받고 남을 행동해. 저 인간은 생활력이라고는 쥐뿔도 없어서
비좁아 터진 시댁에 얹혀 살고, 형님은 날이면 날마다 사람 부려먹으면서 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불륜녀 소리 듣고 위자료까지 날려가면서 이 결혼을 한 줄 알아요? 그러게, 누가 가정 있는 남자 만나라고 했어? 네가 좋아서 내 아들 만났잖아. 위자료? 그 위자료는 내가 니년한테 받고 싶은 심정이야. 네가 내 아들 꼬시지만 않았어도 내 아들이 능력 좋은 내 며느리랑 이혼할 일 따윈 없었다고. 내가 먼저 꼬신 적도 없거든요. 저 인간이 먼저 비싼 물건 사주면서 나 꼬신 거라고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도 또 없더라고요. 전 신고의식이 투철한 시민답게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전 시모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끌려가더군요. 이렇게 통쾌한 복수가 될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조용하다 싶었는데 다시 작당 모의를 했는지 세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주니 세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짜 잘못했어. 당신만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뭐? 여보? 쳤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뭐 잘못 먹기라도 했어? 그리고 네 마누라는 어쩌고 나한테 와서 이래? 옳게. 그렇게 날카롭게 굴지 말고 내 동생 사과 좀 받아주라. 응? 그 여자는 이제 이혼할 거고 여러 일 겪으면서 내 동생 반성 많이 했어. 그동안 올케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얘 밤마다 올케 이름 부르면서 울더라니까. 내가 진짜 속상해서 혼났다고. 엄마도 봤지? 얘 밤마다 우는 거. 그럼 밤마다 네 이름 부르면서 우는데 나까지 눈물이 다 나서 혼났다. 그러니까 아가, 화는 이 정도로만 내고 이만 용서해 주거라.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니? 다 화나지만 특히 전시모의 말이 제일 화가 나더군요. 전시모는 마치 제가 전 남편의 고삐라도 잡고 싶어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착각을 한다는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줌마, 착각은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혼자 하세요. 나 아줌마 아들 다시 데리고 와서 살 생각 전혀 없어요. 내가 그 집구석에서 어떻게 벗어났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또 거길 들어가겠어요? 거기에다 이젠 집도 없잖아요. 아우, 난 싫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 삶은 본인들이 책임 좀 지고 삽시다. 빈대도 이 정도로 염치 없는 짓은 안 한다고요. 말이 얼마나 술술 잘 나오는지 제가 한 말에 제가 감탄이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세 사람도 이 말에 약이 바싹 오르긴 올랐는지 얼굴부터 목까지 빨개져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옳게, 우리 빈대 아니거든. 우린 단지 옳게 혼자 살면 힘들 것 같으니까 옳게 생각해서 온 거라고. 내 생각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나한테 신경 끄고 불쌍한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남은 인생에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남 걱정을 왜 하는 거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전 시누이는 저에게 달려오며 손을 뻗었고 전 가뿐하게 그 더러운 몸을 피해버렸죠. 그 덕에 전 시누이는 심하게 고꾸라졌고 남의 가게 안에서 아프다며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전 시모는 울고불고 난동을 피우는 딸을 달래느라 바빴고 전 남편은 저를 쏘아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신이랑 싸우겠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화해하자고 사과하려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좀 하고 받아주면 다들 좋은 일이잖아. 따져보자면 네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용서해주는 것도 가해자 말에 따라줘야 해? 난 네가 용서가 안 되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라 말아야? 용서를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정해, 네가 아니라.
내가 죽을 죄라도 지었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난 그저 잠깐 한눈 좀 판 것뿐이라고. 그런 사소한 잘못 좀 했다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나 이해 안 돼. 난 이제 와서 이러는 너희가 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우리는 이혼했고,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물구나무를 서고 빌어도 용서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좀 괴롭히지 말고 말이야. 그래,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식당 일으켜 세워서 이 가게 다 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마음대로 다 하고 제발 좀 가. 당신이랑 당신 식구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고함을 지르며 세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고 전 신우에 이어 전 시모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마음이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러는 법은 없다.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과하러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건 아니지. 그쪽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외도가 아주 큰 죄예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저를 배신하고 그딴 짓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다시 잘 살아보라고요? 다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쯤 하면 사람 충분히 괴롭혔으니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 난 못 간다. 절대 못 나가. 끝까지 사람 질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전시댁 식구들은 결국은 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만들고야 말더군요. 세 사람은 경찰관 분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 찾아와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전 신우의 가게는 망했고 당연히 전 시댁도 쫄딱 망해버렸어요. 가게를 처분하며 남은 돈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다 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돈을 받은 상간녀는 저희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식당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신우의 가게에서 배운 걸 그대로요. 하지만 망해버린 가게 레시피 배워서 가게를 차렸다면 그 끝은 뻔하지 않겠어요. 위자료까지 다 털어넣은 식당, 본전도 못 건지고 망해서 거짓골을 면치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필 배워가도 그딴 걸 배워가서 기껏 받은 돈을 다 날려먹은 것인지 자기 인생 자기가 잘 말아먹었다 싶기도 했네요. 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치솟는 물가에 저렴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하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려고 합니다. 일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친구들이 맞선 자리를 주선해 맞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만나게 될지 알 순 없지만 친구들의 말론 능력도 좋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놓치기 아까운 남자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나간다곤 했지만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며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좋은 예감이 드는 것이 이혼 이후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하지 않을까 하는 좋은 기대로 가득한 요즘이랍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어요? 욕들 많이 하셨을까요? 저를 보고 답답하다, 왜 데리고 살았나, 진작 버렸어야지 하시며 답답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란 거 잘 압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과거에 제가 참 답답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 저만큼이나 전 남편도 안타깝고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저도 전 남편을 버리면 안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의 저는 답답했던 걸 인정하고 현재의 저는 더는 그런 일을 반복하며 살지는 않으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들 그러하듯 저 역시 이혼이란 제 인생에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거의 없을 뿐더러 이혼 같은 건 생각지도 못할 만큼 안목과 결정에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이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당해낼 재간은 없었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맞선이나 소개팅 같은 평범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나게 된 건 자주 다니던 내과에서였는데 남편은 거기서 일하던 페이 닥터였어요. 환절기엔 비염을, 겨울엔 감기, 여름엔 냉방병을 달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과에 가는 일이 많았고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염치 불구하고 연락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밖에서 따로 차라도 한잔하면 안 될까요? 갑작스럽게 이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염치 불구하고 했다는 연락. 그 연락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연락을 받게 된 저 역시 이걸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고요. 그렇게 남편을 밖에서 따로 보게 되었고 그 만남을 시작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자라는 내내 부족함 없이 자란 저와는 달리 남편은 힘들게 자란 듯 하더군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힘들게 된 의사. 그런 남편이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 이제서라도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 참 기쁘다며 웃어 보이던 모습이 못내 기억에 남았죠. 집안 차이는 컸지만 남편의 그 수더분하고 성실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 조금 힘이 들지라도 언젠가는 저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앞선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기도 했죠. 아니, 앞설 필요도 없이 저렇게만 살아준다면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한평생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이런 남편에 대한 확신에 결혼까지 마음먹게 되었고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처음엔 꺼려하더라고요. 이유는 집안 차이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난 결혼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어? 왜? 우리 나이도 있고 1년 넘게 만났으면 연애도 적당히 한 것 같은데 왜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잘 알잖아, 우리 집. 자기 집이랑 차이 크게 나는 거. 거기에다 나 아직 결혼할 준비도 안 돼 있어. 아니, 안 된 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런데 자기는 뭐든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잖아. 괜히 나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자기 고생하는 거 싫어. 별 걱정을 다 한다. 나 자기한테 시집가도 고생 안 하고 살 자신 있어.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은 자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는 몰라도 난 자기가 지금처럼 성실하고 욕심 없이만 살아가면 머지않아 빚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그 빚 함께 보자. 나도 자기가 빛나는 순간에 함께하고 싶어. 가족으로 말이야. 결혼을 꺼리는 남편의 모습에 더 확신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저와 결혼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을 텐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여러 차례 설득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니 더 행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참 좋았어요. 시부모님들은 말 그대로 사람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시모는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저만 보면 우리 딸이라고 하며 챙겨주기 바빴습니다. 그것이 전부 정해진 각본에 짜여진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난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개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동기 중에 민철이 알지? 걔도 개원을 했다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도 이번엔 하고 싶어. 아, 나도 당신 심정 이해하지. 그런데 여보, 우리 아직 개원은 무리야.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할 테고
그러면 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개헌하는 거 나는 반대야. 평소엔 이렇게 반대를 하면 남편도 제 뜻을 따라주곤 했는데 이날따라 언성까지 높이며 어린애처럼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말 꺼낼 때마다 안 된다, 반대다. 그럼 나는 언제 개헌할 수 있는데? 다들 빚내서 개헌해. 당신 말대로 개헌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진 돈으로만 할 수가 있겠어? 그 정도는 다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해? 지금 다니는 병원 원장님도 괜찮고 페이도 괜찮다며. 그런 병원에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일하다가 나와서 개헌해도 충분하잖아. 다른 때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개헌을 못해서 안달이야? 안달?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나랑 친했던 동기들은 다 개헌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가 마음이 안 조급하겠어? 이런 내 마음 당신이라도 좀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게 말 꺼내면 그래, 해보자고 좀 해주면 안 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은 거 잘 알잖아. 병원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인데 내가 가게 꾸리면서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다 봐놓고 꼭 지금 개원이 하고 싶어? 조금 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당신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환자들 돌볼 때 더 좋을 거 아니야. 무리해서 개원하면 마음은 조급한데 환자가 눈에 들어오겠냐고. 아, 됐어.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당신 진짜 실망이야. 난 어쨌든지 간에 이번엔 개원하고야 말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마음대로 해. 난 분명 안 된다고 했고 당신 개원하는데 절대 도와줄 생각도 없으니까. 정하고 싶으면 당신 힘으로 혼자서 해결해봐. 결국 남편과는 크게 싸우게 되었고 개원 문제는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않은 채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내심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걱정은 되더라고요. 홧김에 사고를 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이에요.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의 한숨만 깊어지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었다고요. 정서방, 어제 집에 왔다 갔어. 정서방이?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갔대? 요즘 정서방 개원하고 싶어 한다며?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 좋은 병원 자리가 있는데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남편은 대출받아 개원하자니 그 금액이 부담스러웠는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돈을 부탁한 것이었어요. 엄마의 말을 듣는데 제가 다 부끄러워지며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개원이 하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저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개원을 하지 못해 미쳐버린 것이 분명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는 뭐라고 했는데? 설마 해준다고 한 건 아니지? 조금 생각해보자고 하고 보냈어. 그런데 정서방 진짜 개원이 하고 싶긴 한가 보더라. 무릎까지 꿇고 앉아서 한참 설명하고 부탁하고 갔어. 그건 간절한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거지.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래?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엄마, 절대 안 돼. 해주지 마.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난 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리고 기다리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순간 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네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한테 맡겨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딴 말을 해? 화를 내며 따지자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짜증난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새 당신한테 연락이 왔어? 그렇게 안 봤는데 입들 가벼우시네. 아니, 근데 당신 집에서 나한테 병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의사 사이 들이면서 개원 정도는 해주는 처가도 많다던데. 당신 집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해줄 능력은 충분히 되잖아. 한없이 맑고 욕심 없던 사람은 더는 없었어요. 제 앞엔 그저 욕심으로 가득 찬 한 인간이 서 있을 뿐이었죠.
그걸 시작으로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몰아세우며 싸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짐가방을 든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이야기 다 들었어. 아무래도 너희 크게 싸울 것 같아서 왔단다. 며칠 지내다 가도 되지? 내심 시모가 온 이유가 저를 지지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시모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너 우리 아들 개원하려고 하는데 반대한다며? 들어보니 집에 돈도 많다는 애가 왜 이렇게 짜게 구니? 1년이나 살았으면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가족 아니니? 우리 아들 기 그만 죽이고 네 친정에 말해서 빨리 개원해 주거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모습들이 이 인간들의 참모습이라는 걸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더는 시모에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딱 잘라야겠다고도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 돈이 제 돈도 아니고 전 부모님 돈으로 개원 같은 거 해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님 불러서 쪽수로 밀어붙이면 뭐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난 절대 부모님한테까지 손 벌릴 생각 없어. 정하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서 혼자 감당하든지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내 말대로 좀 더 기다렸다가 개원해. 알겠어? 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기죽였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코앞에 앉아 있는데 남편한테 감히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평소에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돈 좀 있다고 내 귀한 의사 아들 기를 죽여? 반말 말고 당장 개원이나 해줘. 전 분명 못한다고 했어요. 당신 내 앞에서 부모님 이야기 한 번만 더 꺼내봐.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렇게 딱 잘라 안 된다고 해버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차라리 그때 딱 자르고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놈의 사랑이 뭔지 그 꼴을 보면서도 마음속 깊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원 요구도 다 한때라고 생각하며 버티면 이 순간도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과 시모의 병원에 대한 닥달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더군요. 그리고 결국엔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셨단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네, 이번엔 시모와 함께 친정에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친정에 찾아간 시모는 요즘 저희 집에 지내며 저에게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가 않아서 직접 찾아왔다며 여유도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다더군요. 부모님은 제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단 걸 알고 개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었고요. 엄마, 그렇다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어떡해 해. 적어도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 돈 들어간 건 우리 명의로 다 계약했어. 딸, 얼마나 자기 병원이 가지고 싶었으면 저러겠어. 너 정서방이랑 이혼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해봐라 하고 별말 하지 마. 우리도 처음엔 사돈까지 끌고 와서 그러는 꼴이 괘씸해서 해주기 싫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만 괴롭힘 당하는 것도 싫고 정서방도 다 너랑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저러는 건데 무심한 건가 싶기도 했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나무라지 마.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났지만 이미 병원 오픈은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보라는 말을 해줄 뿐이었죠.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봐. 열심히. 여보, 고마워. 난 당신이 끝까지 화만 낼 줄 알았는데. 톡은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 그런데 벌써 사고는 다치고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이제 와서 화내봤자 뭐해. 서로 속만 상하지. 우리 진짜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그게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야. 알겠지? 응.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 웃고만 살게 해줄 거야. 아가, 고맙구나 고마워.
네 덕에 우리 아들이 원장님 소리를 다 듣겠어.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저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남편과 다시 제가 알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시모. 두 사람은 다시 원래 알던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복잡한 심경에 가까웠어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평소대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머릿속에서 때로, 아니 자주 충돌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병원은 자리 잡았고 혼란스럽고 미웠던 감정은 많이 사라진 후였어요. 남편과는 다시 사이가 좋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이번에 주말 알바 새로 뽑아서 시간 괜찮아. 왜? 우리 여행이나 가자고. 1박 2일. 생각해보니까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된 여행도 못 다니고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서. 당신은 가게 꾸리느라 바쁘고 나는 병원 자리 잡느라 바빴고 너무 정신없게 일만 하면서 산 것 같아서 여행이라도 좀 갔으면 해. 가서 좀 쉬다 오자. 그래, 알겠어. 이렇듯 먼저 여행 계획까지 다 짜서 저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더군요. 당시 전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병원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가게로 찾아와 함께 문을 닫아주기도 했고요. 요즘 같은 날만 계속되면 여한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건은 꼭 그럴 때 일어나더군요. 행복만이 가득한 나날 중 시모가 또다시 작은 짐을 싸서 집으로 왔으니까요. 작은 짐과 시모의 조합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이번엔 또 무슨 일 때문에 왔나 하는 마음에서요. 처음 하루는 그냥 정말 저희가 보고 싶어서 온 사람처럼 굴더군요. 함께 웃으며 밥도 먹고 제가 뒷정리를 할 동안에 시모는 빨래도 정리해주고요. 그리곤 제 손을 잡으며 우리 딸 타령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튿날부터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이제 우리 아들 병원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환자들도 넘쳐난다고 하던데 너도 들었지? 네, 남편이 워낙 노력하니까 다들 그걸 알아주나 봐요. 그래서 말인데 슬슬 병원 확장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확장이라뇨? 확장 가능한 옆 상가가 비어진 것도 아니었고 비어있다고 한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죠.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것이지 돈을 꽤 모은 것도 아니었던 터라 시모의 제안은 더욱더 황당함 그 자체였네요. 어머님,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확장은 무슨 확장이에요. 확장하려면 더 큰 곳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요즘 사람들 아무리 진료만 잘 보면 찾아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또 시작이니? 네? 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그 병 시작이냐고. 넌 내 아들이 하려는 건 무조건 안 된다고 말부터 하고 보더라. 개원하려고 했던 것도 봐라. 내 아들 뜻대로 개원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니? 환자도 많고 내 아들 기도 살고. 이번에도 그래. 이렇게 자리 잡고 환자 많을 때 이전을 하더라도 확 넓혀줘야 사람들이 와 하면서 더 찾아오는 거라고. 페이닥터도 들여서 환자 많이 받으면 우리 아들만 좋니? 너도 좋은 일이잖니? 시모는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헛된 꿈에 젖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 말하면 입 아프지 않겠어요? 당연히 시모 말이 다 맞다고 맞장구나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아, 여보. 요즘엔 대기가 기니까 그냥 돌아가는 환자들도 있다니까. 진료실은 하나인데 다른 의사를 들일 수도 없고 이럴 때 이전 확장 딱 해주면 환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병원을 옮겨가면서까지 확장을 하나.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보,
지금 병원 자리 좋다며. 주변에 내과도 없고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딱이라고 우겨서 개원한 병원이 거기야.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큼 환자가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병원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가지 당신 병원까지 찾아올 것 같아? 굳이?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괜히 무리해서 옮겨서 피 보지 말고 지금 잘 되는 데서 해, 그냥. 당신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럴 때 보면 꼭 나 잘 되는 거 싫어서 방해하는 사람 같아. 내가 병원 열면서 잘 되고 당신한테 소홀했어? 아니잖아. 더 당신한테 잘하고 우리 관계 더 좋아졌잖아. 이번에도 그래. 병원 옮겨서 나도 더 여유로워지고 당신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당신은 왜 안 된다고만 해? 그럴만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더 넓은 데로 옮겨갈 만큼 돈은 있어? 아니, 애초에 지금 병원도 당신 명의 아닌 건 알고 있지?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옮기겠단 거야? 그거야, 당연히 당신 집에서 도와줘야지. 한 번이 어렵지. 이번엔 장인어른 장모님도 쉽게 도와주실걸? 2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더는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걸 과거 일을 통해 깨우쳤기에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패턴이라면 이제 친정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릴 타이밍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예상대로 심오한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고 전 방에 숨어 두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 엿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다 듣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사돈, 또 이런 일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엔 병원 이전 확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병원 자리 좋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전입니까? 그게 병원이 너무 좁고 저희 아들 혼자 그 많은 환자를 보려니 한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넓은 곳으로 옮기면서 의사 한 명 더 고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번에도 도움 주셔서 제 며느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도 도움을 주시면 다른 누구보다 제 며느리가 참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아니 사돈,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이미 크게 도와드렸는데 또 도와달라니. 이건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그만한 돈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요? 내 딸 행복이란 말을 들먹이고 싶어요. 저흰 이제 도와줄 돈도 마음도 없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사돈이야말로 너무하시네요. 돈이 없는 집안이야 그렇다 치지만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서 돈 좀 더 마련하는 게 힘든 일도 아닐 텐데 어찌 이렇게 무자르듯 딱 잘라 안 된다고 하세요? 정 없으면 이 집이라도 담보대출 받아서 도와주시면 되시잖아요. 다른 것도 다 화가 났지만 부모님이 한평생 사신 집을 거들먹거리는 시모의 말을 듣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문을 열고 나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만하세요. 이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아니면 이 집 살 때 돈 한 푼 보탠 적 있어요? 어디 감히 함부로 이 집을 입에 올려요? 감히? 너야말로 감히 이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리고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설마 우리 올까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니? 이렇게 파투 내려고? 네, 분명 여기 와서 이럴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왔네요? 설마 했는데 진짜 오는 거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할게요. 더는 저희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당신 얼른 어머님 모시고 가. 가서 어머님 짐 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고 와. 단호한 저의 태도에 이번엔 남편이 나서더군요.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도와줘. 응? 당신이 허락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도와주실 거 아니야. 내 말 못 들었어? 안 된다고 했지? 왜 안 되는데? 나 정말 잘할 자신 있다니까.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많이 설명했어. 더는 말할 힘도 없으니까 잘 떠올려 봐.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와서 이상한 말 하잖아? 그러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그래. 내가 당신 여보라고. 그 여보 소리 계속하고 싶으면 그 헛된 꿈 버려. 어머님 데리고 나가라는 말 못 들었어? 당장 나가. 그렇게 이혼까지 입에 올리며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그제야 제 화를 체감했는지 허겁지겁 시모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난 후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꼴이나 보이려고 그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아빠,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잘 사는 모습 보여줘도 모자랄 판국에 매번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딸,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도리어 네가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서 안심되던데.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엄마 말이 맞다. 사돈 성격이 보통이 아니어서 네가 기죽어 살면 어쩌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말해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빠, 엄마, 이번엔 절대 도와주면 안 돼. 아니, 앞으론 문도 열어주지 마. 알겠지? 나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더는 이런 식으로 안 살 거야. 그래, 알겠어. 우린 네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네 편이니까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두 분의 다짐을 받아내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시모도 시모의 짐도 없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없었어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중 가장 큰 생각은 아직까지 내가 남편을 사랑하나였어요. 오랜 시간 생각해보니 더는 사랑이란 감정은 남아있지 않는 듯 했고요. 이혼할 준비가 드디어 된 것이었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혼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이 지나치게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리 이혼으로 입막음을 했다고 한들 여태 경험해본 바론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난리를 피워야 하는데 두 사람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어요. 심지어 다시 작은 짐을 싸들고 집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모는 저에게 당한 망신을 시집살이로 풀어내기로 작정한 듯 온갖 트집을 잡을지언정 절대 병원 이야기만큼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저 상대하기도 귀찮은 트집만이 계속될 뿐이었어요. 너 빨래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니? 그거 섬유유연제 냄새예요. 저도 그 냄새 싫어하는데 어머님 아들이 그 냄새 아니면 싫다고 해서 쓰는 거니 정 거슬리면 어머님 아들한테 말하세요. 이런 시비라든지요. 음식간이 영 엉망이구나. 오늘은 가게 가지 말고 나한테 음식간 맞추는 거나 좀 배우거라. 기억 안 나세요? 이거 그저께 어머님이 만든 반찬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이 음식 간 제 입맛에도 안 맞아요. 오늘은 어디 가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음식 간 하는 거 좀 연습하세요. 이런 시비를 거는 등 본전도 못 찾을 시비들을 걸어댔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를 해주니 저보다 시모의 약이 오르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해지더군요. 그렇게 속은 시원하긴 하지만 괜한 불안감을 느끼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남편과 시모를 봤다면서요. 나 방금 네 남편이랑 네 시어머니 봤어. 그래? 어디서? 여기 병원 많은 사거리 있잖아. 거기 공실난 건물에서 나오던데. 그런데 두 사람 유명한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 외 내가 말한 적 있잖아. 우리보다 몇 살 안 많은데 완전 부자라던 그 이혼녀.
들은 적 있는 여자였어요. 몇 해 전 이혼한 여자로 위자료로 받은 돈도 있긴 하지만 워낙 친정도 잘 살고 투자 감각도 남달라서 갖고 있는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니라고 친구가 말했던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와 함께 있다니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기억나. 분위기는 어땠어? 화기애애하던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들 며느리 데리고 병원 자리 보러 온 분위기더라니까. 그 여자 네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팔짱까지 끼고 다니더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좀 알아봐. 그날 밤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저와 연애할 때부터 해놓았던 그 패턴 그대로이더군요. 이런저런 대화들을 살펴보는데 단연 눈에 띄는 대화가 있었어요. 바로 친구가 봤다는 그 여자와의 대화였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자신이 이혼했다고 속였더라고요.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말문이 턱 하고 막히더군요. 상훈 씨는 재혼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상대방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못 믿겠다고 재혼 생각도 없다고들 하던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런데 희연 씨 만나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희연 씨라면 과거 아픔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연 씨는 어때요? 저도 상훈 씨라면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했다시피 전 남편 외도 때문에 상처가 커서 남자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훈 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너무 좋으시고요. 저를 무슨 불륜이나 저지른 전부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심지어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게 무엇인지 아세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 남편이 이 여자에게 접근한 멘트예요. 네, 그래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는 남편의 병원으로 남편이 이 여자에게 처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저 때와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 바로 남편이 저장한 연락처들을 살펴봤고 그곳엔 이름과 함께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메모의 내용은 여자들이 사는 아파트명과 차량명이었고요. 환자 정보를 통해 알아낸 주소로 좋은 아파트를 골라낸 후 연락을 해 만난 여자들의 차량을 기억하기 쉽게끔 연락처 저장하는 곳에 따로 메모해 둔 것이었죠. 저 역시 그런 여자 중 하나였고 말이에요. 당시 부모님 집에 살던 제가 남편에게 걸린 것이고 실제로 만난 여자 중에 제가 남편의 기준에 제일 적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는 욕심이란 전혀 없고 수더분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이렇게 결혼까지 한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제가 남편의 뜻대로 남편에게 투자를 해주지 않았고 매번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시비를 걸고 나서니 딴 여자를 찾아 헤맸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걸린 사람이 이 여자였고 말이죠. 아무래도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다시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 이야기가 오가고 있더라고요. 상훈 씨, 오늘 보고 온 병원 자리는 어때요? 평수도 적당하고 위치적으로도 딱인 것 같던데. 어머니도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하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다 마음에 드니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병원 처분해도 많이 모자라서요. 돈은 걱정하지 말아요.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그 돈이 그 돈인데 투자한다고 생각하죠 뭐. 부부 사이에 돈 떼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이요?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인데 너무 염치가 없어서요. 그렇게 말하면 나 섭섭해요. 성훈 씨 병원 정리되는 대로 나한테 갚아주고 그 뒤론 병원 수익에서 이자까지 챙겨서 다 가지고 갈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병원만 생각해요. 고마워요, 정말.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후회하지 않게. 어떤 면에선 참 한결같은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이래서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속지 않을 방도가 없다고 하나 봐요. 저나 이 여자나 남편과 시모가 짜고 치는 판에 놀아난 불쌍한 희생양이었죠. 모든 것을 다 살펴본 전 여자의 번호를 따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여자를 만났네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던 여자도 보는 앞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자 그제야 저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훈 씨가 이혼한 게 아니라 지금 외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네요? 그것도 저랑? 네, 맞아요. 아직 그 남자 저랑 호적 정리는커녕 이혼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 확정해달라길래 제가 이혼 이야기는 꺼낸 적이 있지만 서로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 인간 엄마 지금 잘해주죠?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또 없다 싶죠? 그거 다 연기하는 거예요. 병원 개원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제 친정까지 찾아가서 난동까지 피우더라고요. 어머,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딴 짓까지. 아시겠지만 제 전 남편도 인간 이하였는데 그 인간들은 더 심한 쓰레기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 제대로 되갚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혼녀는 남편에게 하루빨리 결혼하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만 하고 나면 병원 개원은 무조건 해주겠다는 남편으로선 물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지면서요. 마음이 급해진 두 사람은 저에게 폐악질을 저지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집안일 이따위로밖에 못해?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혼자 두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지내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시비야. 어머님이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이러고 있는 것도 내 탓이라고 하는 건 나 너무 억울한데? 난 단 한 번도 어머님 가지 말라고 붙잡은 적 없어. 어머님이 좋다고 저러고 있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 집안 꼴을 이따위로 만들잖아. 옷은 아무데나 던져져 있고 설거지도 쌓여 있고 말이야. 치매니? 복도에 던져진 저 옷도 당신 옷이고 설거지 쌓인 것도 당신이 라면 먹은 냄비잖아. 어지른 건 당신인데 왜 애먼 사람한테 시비 걸어? 이런 건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잔말 말고 당장 다 치워. 남편은 이날따라 작정이라도 한 듯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들이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군말이 이렇게나 많아? 얼른 집 정리부터 하거라. 누가 어질렀든 치우는 건 여자 몫인 거야. 여기 여자는 어디 저뿐인가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그렇게 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치우세요. 뭐야? 너 진짜 내가 만만하니?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딴 말을 해?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허락도 없이 저희 집에서 먹고 살면서 온갖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같으면 제 눈에 어머님이 곱게 보이겠어요? 거기에다 어머님 아들이 하는 꼴 좀 보세요. 당장 이 집에서 두 사람 내쫓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이젠 아주 집까진 유세까지 부리는구나. 내가 이딴 꼴이나 보려고 이날 이때껏 살았어. 이딴 꼴까지 보기 싫으면 아버님이 기다리고 있는 어머님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시모는 뒷덜미를 잡고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남편은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겉으론 기분 나쁜 척을 했지만 분위기를 극한까지 몰고 가는 두 사람을 보며 속으론 오늘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신나게 그 장단에 맞춰주었죠. 당신 진짜 미쳤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해. 당장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란 말이야. 내가 왜?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당신도 처음부터 다 지켜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시비는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걸었어. 그러니까 내가 사과해야 할 이유 따윈 없다고. 뭐? 당신 말 다 했어? 아, 난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당장.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당신 후회 안 해? 후회는 무슨? 절대 후회 같은 거 안 하니까 당장 이혼해. 그래, 좋아. 하자, 이혼. 단, 당신은 나와 이혼하는 그 순간 결혼하던 그때처럼 몸만 나가야 할 거야. 집은 물론이고 병원까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몸만 딱 나가. 어차피 병원 명의도 부모님께 물려받아 제 명의라 내쫓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었기에 이런 작전을 세운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희의 작전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고 이 제안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까짓 병원 당신 다 해. 난 이제 미련도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면 합의 이혼하는 거지? 아참, 위자료도 내놓고 가.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위자료 안 주면 나 억울해서 이혼 못하지. 뭐? 위자료? 꼭 그 푼돈까지 받아내야겠어? 당신 돈 많은가 보다. 적어도 몇천 원 될 텐데 그 돈을 푼돈이라고 하는 걸 보니 말이야. 개혼하고 돈을 많이 번 거야? 아니면 돈 많은 여자라도 생긴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 그까지 위자료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정곡이 정확하게 찔린 남편은 위자료까지 약속하더군요. 결국 전 남편은 대출을 내어 마련한 위자료를 제게 줬고 그렇게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마무리가 남았고요. 그건 바로 둘이 함께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피날레의 날답게 전 남편이 침 흘렸던 상가를 계약하던 날이었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잔뜩 들뜬 전 시모도 함께 있더라고요. 전 시모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 역시 한껏 들뜬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얼굴이 타색이 되어 가더군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여길 오는 거야? 휘연 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보면 몰라? 나 당신 휘연 씨랑 아는 사이야. 정확히는 당신 때문에 아는 사이지. 당신이 나랑 이혼도 안 했으면서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다닐 때 내가 휘연 씨 만나서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줬거든. 사실 난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우리가 이혼한 적도 없다. 내 남편이 당신을 불륜녀로 만들고 있다고 말이야. 전 남편은 마땅한 변명거리도 생각나지 않는지 눈만 껌뻑이며 저와 여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더 화가 난다는 듯 전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올려붙였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니까 즐거웠어? 너 같은 인간은 분리수거도 안 돼, 알아? 너 앞으로 이 바닥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 근처에서 얼굴 내밀고 다니잖아?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이혼녀는 전 남편이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자리를 떠버렸고 그런 여자의 뒤를 전 시모가 뒤따르더군요. 전 남편은 저를, 전 시모는 그 여자를 설득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럴 거라 미리 예상하고 계획을 따로 세운 것도 아니었을 텐데 역할 분담 하나는 참 잘한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전 남편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 엄마가 다른 여자 만나서 더 큰 병원으로 옮기면 나한테 다 좋을 거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섭섭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나한테 빌긴 왜 빌어? 이미 우리 이혼한 거 다 잊었어? 나한테 이러고 빌 필요도 없어. 이미 이혼 도장 다 찍었고 서류상으로도 이혼했으니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나 못 믿겠으면 혼인신고 같은 거 다시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당신 옆에서 숨만 쉬고 살게 해줘. 응? 나 진짜 당신 옆에만 있게 해주면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을게. 그까지 병원도 필요 없다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렇게 개원하지 못해 안달이던 병원도 필요 없다며 매달리더군요. 그렇게 저를 속여서 결혼까지 성공했으면 욕심이나 부리지 말고 달 데리고 살기나 하지 그랬나 어이가 없었네요. 괜한 욕심에 이 모양 이 꼴까지 된 것이 보기 좋더군요. 아,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나한테나 다른 여자한테나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그렇게 접근했으면 적당히 욕심내고 잘 살지 그랬어. 그랬으면 적어도 원장 소리는 들으면서 살았을 텐데 말이야.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당신 말대로 나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도 맞고 과한 욕심 부린 것도 인정할게.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래.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주라. 용서? 내가 당신이 이렇게 빈다고 용서 같은 걸 할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일까지 벌이진 않았어. 난 당신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고 두 번 다시 당신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계획이나 세워. 또 다른 여자 속일 생각은 하지도 말고 말이야. 전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지만 그런 전 남편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시모도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기현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려무나. 우리 아들이 거짓말한 건 맞지만 정말 이혼하려고 했었어. 지금은 완전히 이혼했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들 이혼난 맞단다. 이혼해서 서로 힘든 사이끼리 의지하면서 살며 서로서로 좋지 않니? 응? 전 의지할 사람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쫄딱 망하는 그쪽이랑 그쪽 아들과는 달리 말이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붙잡은 제 바지가랑이 좀 놔주실래요? 제가 아끼는 바지인데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오염되어서 그냥 버려야 한다고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붙잡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 좀 용서해 주려무나. 제발 이 노인네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럴 생각 없다니까요. 아들도 구질구질하더니 그 엄마까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어? 동생, 끝났어? 가자 이만. 저를 발견한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전 시무를 뿌리치곤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저 역시 그런 여자를 향해 환히 웃어주었고요. 그렇게 저흰 성공적인 복수를 마치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진 막대한 빚 때문에 시골에 하나 남은 전시댁집까지 처분해서 빚을 갚았지만 그걸로도 다 갚을 순 없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전 시부모들은 과수원과 농사일 가리지 않고 알바를 한다고 하고요. 전 남편 역시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병원을 꾸리며 제약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얼마나 한 것인지 이혼을 한 후 그 모든 것을 다 폭로당해 업계 매장을 당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페이닥터 일도 못하게 된 것이었죠.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 덕분에 알게 된 건물주 여자와는 둘도 없는 언니 동생 사이가 되어 거의 날마다 보며 지내고 있어요. 언니 덕에 전 병원도 잘 처분하게 되었고 그 돈은 다시 부모님에게 돌려드렸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제 덕에 인간 쓰레기 잘 피해갔다며 가지고 있는 건물 중 가장 좋은 자리의 상가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임대해줬거든요. 그 덕에 더 좋은 자리에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도 많이 뽑게 되었고 완전 자리를 잡아 2호점도 준비 중이에요. 2호점도 언니의 상가에서 열게 될 것 같은데 그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가려고요. 들어보면 아시다시피 한동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고단하긴 하지만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며 그 생각에서 오는 만족감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제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 행복하세요.